안녕하세요. 커피앤톡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후반의 나이에 처음으로 제 가게를 마련했어요. 대출을 끼고 마련한 것이지만 누구의 도움도 없이 오로지 제 힘으로 마련한 것이라 가게에 대한 애착이 큰 편이에요. 마치 제 몸의 일부처럼 느낄 정도거든요. 26평 정도의 족발 전문점인데 제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어요. 매일 구석구석 청소하고 관리하고 있답니다. 하지만 열심히 운영하며 대출을 갚고 이제 돈 좀 버나 하던 때에 이런 감염병 사태가 터져버렸어요. 가게는 매출이 급감했고 최선을 다했지만 다시 빚이 늘어나는 것을 막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50대가 된 지금에도 직접 오토바이를 몰면서 족발 배달을 하고 있어요. 배달앱 수수료가 무서운데 관리에 힘도 들다 보니 얼마 전 배달앱 사용을 그만뒀거든요. 그래서 단골 손님들이 직접 배달 주문을 해주시는데 배달원을 쓸 여유가 없어 제가 직접 배달을 하게 됐어요. 그렇게라도 제 소중한 가게를 지키고 싶어서요. 제가 가지게 된 오롯이 제 것은 처음이라 어떻게든 지켜내고 싶거든요. 소중한 가게를 지키고 싶다는 이유도 있지만 제가 이토록 억척스럽게 살고 있는 데는 다른 이유도 있어요. 지금 제가 저희 집안의 가장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퇴직을 한 후 놀고 먹고 있는 남편과 노후 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시어머니가 있거든요. 두 사람이 힘을 합쳐서 저와 함께 가게를 꾸려 나간다면 이런 생각이 들지 않을 텐데 그 정반대예요. 남편과 시어머니는 어떻게 하면 저에게 돈을 받아내서 놀고 먹을까 하는 생각밖에 없거든요. 그게 도가 지나쳐 저는 정말 진절머리가 난답니다. 얘 아가, 이번 주 용돈 좀 미리 주면 안 되겠니? 맨날 왜 이렇게 빠듯한지 모르겠다. 용돈 좀 올려주면 좀 좋겠니? 여보, 나도 용돈 좀 올려줘. 나 지금 일도 안 하고 있잖아. 가끔 친구들 앞에서 술은 한 번씩 사야 하지 않겠어? 내 체면 좀 살려줘. 먹고 사는 생활비도 남편과 시어머니의 용돈도 제가 모두 책임지는 상황이에요. 그게 당연하다는 듯이 말하는 남편과 시어머니 때문에 저는 정말 지칩니다. 그렇다고 그동안 남편이나 시어머니가 저에게 잘했느냐 하면 그것도 아니거든요. 가족이 있어도 저는 혼자라는 느낌밖에 안 들어요. 긴 시간을 살아왔지만 요즘은 특히 외롭고 힘들고 지치는 나날이에요. 이런 상황은 남편이 저와 상의 없이 퇴직을 하면서 더 심화되었어요. 남편은 공무원이었는데 원래 성격이 태평하고 나태한 편이라 높은 직급까지 올라가지 못했어요. 9급부터 시작해서 8급까지밖에 가지 않았으니까요. 사실 본인 하나 앞가림할 벌이이다 보니 저도 항상 일을 했고요. 그런데 남편은 일하러 나가기 싫다고 저에게 징징거리기 일쑤였어요. 아침마다 어린애 학교 보내는 것처럼 달래고 얼러서 보내야 했어요. 같이 밥벌이 하는 마당에 집에서도 감정노동을 해야 하니 그것도 상당히 지치는 일이었죠. 남편이 저처럼 책임감을 가지고 일을 해주길 바랐지만 남편은 그럴 그릇이 아니었어요. 그렇게 저에게 생활면이나 심리적으로 큰 도움을 주지 않는 남편이었는데 제가 가게를 열고 슬슬 수익이 나기 시작하자 저에게 자꾸 퇴직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은근히 내비쳤어요. 제가 그것을 개의치 않는 것 같자 남편은 회사가 언덕에 있어서 나이가 들고 나니 올라가기 힘들다라거나 신입 직원들이 내가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무시하는 것 같아서 회사 다니기 싫다는 등 이유 같지도 않은 이유를 대면서 퇴직을 하고 싶다고 했어요. 고작 그런 이유로 가정을 꾸려나가는 책임과 생업을 팽개치다니 저는 정말 답답한 심정이었죠. 남편의 이야기는 퇴직을 위한 핑계에 불과했어요. 여보, 아직 50대 후반밖에 되지 않은 나이잖아요. 공무원이면 그래도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자리인데 60대 청년까지는 다녀야 하지 않아요? 그만두고 할 일이 있는 것도 아닌데 요즘 노인들 일자리 구하기도 하늘의 별따기고요. 아니야, 나도 하려는 일이 있어서 그래.
내가 전부터 이야기했던 무인 코인 노래방 있잖아. 그거 사업성이 좋더라고. 하기만 하면 무조건 돈 벌어. 퇴직금도 조금 있으니까 해보고 싶어. 남편은 중간에 퇴직금을 한번 정산받은 적이 있어서 퇴직금도 큰 돈은 아니었지만 친구와 함께 사업을 생각했고 받은 자리도 있다면서 우겼어요. 나중에는 시어머니까지 끌어들여 둘이서 저를 설득했고 탐탁지 않았으나 어쩔 수 없이 믿어보려고 했어요. 사실 남편이 중간 정산받은 퇴직금을 투잡을 한다면서 당구장 개업에 투자한 적이 있었는데 잘 안 되어서 결국 퇴직금의 4분의 1 정도만 남기고 날렸던 적이 있거든요. 하지만 남편이 하도 퇴직하고 사업을 하겠다며 우겨서 저는 너무 피곤해 그러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하라고 했지요. 남편은 퇴직을 한 후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그 무인 코인 노래방 할 곳을 찾아다니는 것 같았어요. 한 일주일 돌아다니더니 금방 집에 누워만 있고 당구장이나 놀러 다니는 것이었어요. 한다고 했던 사업은 어떻게 되었냐고 물어보니 또 답답한 소리를 늘어놓았어요. 아니, 돌아다녀 봤는데 요즘 상가 월세랑 권리금이 너무 올랐잖아. 얼마 안 되는 퇴직금으로는 상가 자리를 얻을 수가 없겠더라고. 자본이 없는 걸 어떻게 하겠어? 내가 하기 싫어서 그러는 게 아니야, 지금. 남편은 또 순식간에 포기를 했고 하는 일도 없이 빈둥빈둥 놀기 시작했어요. 매일 오후 늦지막히 일어나 등산에 다녀오고 조금 쉬다가 당구장에 가거나 가게에 와서 저녁밥을 달라고 했어요. 그런 남편을 보고 있는 저는 참으로 답답했죠. 가게 일이라도 도우면 좋을 텐데 와서 밥 타령만 하고 있으니까요. 이렇게 남편 하나 거두는 것도 벅찬데 저를 더 지치게 하는 사람은 시어머니였어요. 시어머니는 원래 처세에 능한 사람으로 자신에게 이익이 될 만한 상황을 잘 찾아다니며 먹을 수 있는 것을 쏙쏙 빼먹는 사람이었어요. 예전에 절친이었던 친구가 가게를 차리자 가게를 같이 돕기로 했다고 하시더니 얼마 후에 물어보니 절교를 당했다는 것이었어요. 저는 무슨 일이 있었나 싶어 놀랐지만 지금 돌아보면 그 친구가 그렇게 할 만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시어머니는 남편이 회사를 그만두고 나자 돈이 어디로 흐르는지를 알고 저에게 찰거머리처럼 딱 붙었어요. 시어머니는 누울 자리를 알아보고 바로 가게 근처로 이사를 왔어요. 핑계가 좋은 건 남편이나 시어머니나 그 엄마의 그 아들이었죠. 초반에는 가게 청소라도 하며 뭐든 돕고 싶다고 하더니 한 이틀 나와서 일을 한 다음에 안 나오셨어요. 아침에 전화를 드렸더니 허리가 아파 병원에 가보니 디스크 판정을 받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집에서 쉬시라고 말씀드렸는데 한사코 괜찮다며 거절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가게 마감 때만 되면 어슬렁거리며 가게에 오시는데 걷는 폼이 절대 허리가 아픈 것이 아니었어요. 며칠 그렇게 하시기에 왜 그러시나 의아했는데 어느 날 생각해보니 가게 매출을 알고 싶어하는 눈치라는 걸 직감했죠. 저는 가게 매출을 알려주기 싫었지만 시어머니는 점점 오픈 시간 이후 나타나서 가게를 둘러보기 시작했고 결국에는 가게 일에 참견하기 시작했는데 정말 안 했으면 좋을 법한 행동들을 시작했어요. 어머나, 아들 사진이에요? 인물이 훤하다. 결혼 안 했으면 내가 선자리 한번 주워 내볼까요? 여기 직장 좋은 아가씨들 많이 와. 사장인 내가 중매 선다고 하면 다들 줄 서지. 처음에는 제가 잘못 들었나 했는데 시어머니는 손님 옆에 자리 잡고 대화에 끼어들면서 본인을 사장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면서 진짜 사장인 것처럼 시시콜콜한 잡담을 하는 것이었어요. 심지어는 저를 손님들 앞에서 주방 이모라고 불렀어요. 이모, 주방 이모. 여기 우리 단골 선생님 서비스 좀 추가해드려. 뭐해? 팍팍 갖다 줘. 저는 기분이 나쁘고 이건 좀 아니라고 생각해 시어머니를 따로 불러 점잖게 말씀드렸어요. 아무리 시어머니라고 해도 제 가게에서 사장님이라고 하면서 저를 주방 이모라고 부르는 것은 아닌 것 같다고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적반하장으로 이야기했어요.
아니 뭐 그런 것 가지고 그래? 아, 내 며느리 가게인데 시어머니가 사장 노릇 할 수 있는 거잖아. 주방 이모라고는 안 부를 테니까 그렇게 심각한 표정하지 마. 아, 얼굴 펴. 너무 당당한 시어머니의 말에 저는 갑자기 피곤해졌고 상대를 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결국 사장 행세를 하는 시어머니는 저의 스트레스 요인 중 하나가 되었죠. 게다가 얼마 후 직원의 조심스러운 말을 통해 시어머니가 가게 돈에 손을 대는 사실도 알게 되었어요. 직원의 말에 의하면 상품권으로 결제를 하거나 상품권을 내고 부족한 금액을 추가로 현금으로 내면 그 현금이나 상품권을 시어머니가 챙긴다는 것이었어요. 한마디로 가게 돈을 훔치는 것이었죠. 시어머니가 사장 행세를 하는 것은 신경이 쓰여 그렇지 손해가 나는 일은 아니었지만 가게 돈에 손을 대는 것은 다른 이야기였어요. 저는 스트레스 받으며 고민을 하다가 남편에게 이것에 대해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꺼냈어요. 그러자 남편 역시 저에게 적반하장으로 화를 내는 것이었어요. 아이, 손님들 중에 우리 어머니 보고 오는 손님들도 많잖아. 어머니가 얼마나 열심히 하셨어. 당신도 다 알잖아. 그리고 당신이 만든 음식이라고 하면 그냥 보통의 아줌마가 만든 것 같으니까 전통도 없어 보이고 맛도 없어 보일 수 있어. 우리 어머니 같은 할머니가 만들었다고 하면 오래 연구해서 만든 것 같아 보이잖아. 결국 당신에게도 이득인 거야. 아, 그리고 가게 사장의 시어머니가 인건비로 푼돈 좀 챙긴 것 가지고 어떤 직원이 그걸 고자질하고 그래? 아, 누구야? 당장 때려치라고 해. 어디 누군지 얼굴 좀 보자. 어? 남편이 되레 큰 소리를 치면서 센 척을 하자 저는 혹시 그 직원에게 피해를 줄까봐 결국 눈 감기로 했어요. 꼴 보기 싫어도 시어머니다 보니 손해보는 것은 눈 감아주자고 스스로를 다독거린 거죠. 그래도 속이 부글거려서 남편에게 가게 마감을 도와달라고 했어요. 남편이 마감을 도와주면 시어머니가 가게 돈을 좀 챙기는 것도 내가 넘어가겠다고 했죠. 그렇게 타협을 했지만 여전히 남편은 며칠 도와주는 것 같더니 결국 늦잠 실컷 자고 놀고 먹으면서 가게에는 제대로 와보지도 않았어요. 저는 배달비라도 아껴보려고 저녁 시간 전까지는 오토바이까지 직접 몰고 있는데 하루는 제가 부주의로 빗길에 오토바이와 함께 미끄러져 몸 한쪽이 다 쓸렸던 적이 있어요. 엉망이 되어서 따가운 상처를 닦아내고 있었더니 남편이 와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아휴, 조심성 없게. 빗길에 뭐하러 오토바이를 몰아. 그래도 반사신경은 쓸만한가 봐. 그 정도라 다행이네. 저는 집에 있는 찰거머리 두 사람만 생각하면 일을 하다가도 속이 부글거렸어요. 하지만 제 가게를 생각하며 참을 수 있었죠. 제 가게를 정성껏 키우는 기쁨이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또 제가 가게를 운영하면서 느끼는 행복이 하나 있었어요. 저희 부모님은 어릴 때부터 저에게 10개를 가지고 있으면 꼭 하나는 나누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별것 아닌 작은 것을 줄 수 있는 게 진정한 기부라고 하셨거든요. 특히 제가 외식업에 종사하는 만큼 배가 고픈 아이들을 보면 참 안쓰럽고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가게를 오픈했을 때부터 결식 아동 후원이나 도시락 지원을 꾸준히 해왔어요. 매출이 좋은 날에는 매출 일부를 기부하기도 하고요. 이 시국 때는 가게 사정이 힘들었지만 나 말고 아이들도 힘들 것이라는 생각에 매달 해오던 기부를 빼놓지 않고 계속해왔어요. 평생 고생하는 삶을 살아왔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 꾸준히 나누고 싶었어요. 부모님의 가르침이자 저의 신주가 된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것이 기뻤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또 사업 제안을 받았다면서 지인을 만난다고 나갔어요. 이번에는 무인 카페를 차리려고 한다면서 며칠 나갔는데 힘든 눈치인지 또 집 안에 눌러 앉았어요. 보나마나 헛돈만 더 쓰고 제대로 하는 것이 없는 것 같아 또 핑계만 많구나 싶었어요. 저에게 돈을 좀 달라고 했지만 돈이 없다고 단칼에 잘랐어요. 실제로 가게가 겨우 유지되는 형편이었으니까요.
그 주 주말에는 오랜만에 손님이 많아서 잠시 앉아 다리를 펼 새도 없이 바쁘게 일을 했어요. 남편은 주말에 또 다른 지인을 만난다며 오후에 나가서 보이지도 않았죠. 몸은 힘들었지만 그래도 가게가 바쁘면 사장인 저로서는 기쁜 일이죠. 그렇게 정신없이 일을 하다 보니 마감 시간이 다가왔어요. 마감 시간이 되자 또 시어머니가 어슬렁거리며 등장하셨죠. 또 푼돈 뜯어가려고 하는구나 싶어 신경 쓰지 않고 마감을 시작했어요. 저와 직원들이 각자 흩어져 바쁘게 가게 마감을 하는 사이 갑작스럽게 시어머니의 비명소리가 들렸어요. 주방 청소를 하다가 놀라서 나와보니 시어머니가 계산대 앞에 주저앉아 소리를 치고 있었어요. 도둑이야. 도둑이 방금 돈을 다 들고 가버렸어. 아이고. 살펴보니 현금통이 열려있고 현금이 몽땅 사라져 있었어요. 요즘 이런 사태로 가게들이 힘든 것을 아는 손님들이 현금으로 많이 결제하셔서 현금을 많이 가지고 있었거든요. 내일 은행에 가서 입금하려고 했는데 현금이 싹 없어진 것을 보자 가슴이 철렁했어요. 경찰 부를게요. CCTV 확인부터 하자고요. 저는 정신을 챙겨 침착하게 현금 도둑을 신고하려고 했어요. 제가 CCTV를 확인하려고 하자 시어머니가 갑자기 제 앞을 막아서면서 말했어요. 아이고, 내가 아까 확인하려다가 실수로 다 삭제해버렸지 뭐냐. 그리고 도둑이 얼굴에 뭘 뒤집어 쓰고 있어서 어차피 못 찾아. 경찰에 신고해봤자 못 잡아. 하지만 저는 시어머니의 불안한 눈빛을 읽었어요. 저에게 무언가 숨기고 싶은 눈치였죠. 시어머니는 어쩔 수 없으니 액땜한 것으로 치자면서 상황을 급히 정리하려고 했어요. 저는 도둑을 경찰에 신고하고 싶었지만 당장 증거 영상이 있는 것도 아니어서 일단 시어머니 말대로 물러나야 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가 뭔가 숨기고 있다는 느낌은 지울 수가 없었죠. 다음날 건너편 삼겹살집 사장님이 저에게 슬리퍼를 한 짝 가져다 주셨어요. 이게 웬 것인가 하고 보니 너무 익숙한 슬리퍼가 아니겠어요? 사장님이 슬리퍼를 들고 온 연유를 설명해 주셨어요. 어제 장사 마무리하고 있는데 여기 가게에서 복면 쓴 남자가 막 달려나오더라고요. 근데 급하게 뛰다가 우리 가게 앞에서 슬리퍼 한 짝이 벗겨졌어. 그런데도 그냥 막 급하게 뛰어가던데. 그래서 도둑인가 싶어서 일단 주워놨어요. 증거가 될지도 모르니까. 저는 설마 했지만 아무리 보아도 이 슬리퍼는 집에서 매일 보던 남편의 슬리퍼였어요. 머리가 띵했죠. 저는 삼겹살집 사장님께 부탁을 한 가지 드렸어요. 사장님, 어제 저희 집 CCTV가 오류로 영상이 삭제되어 버려서요. 바쁘실 텐데 죄송하지만 사장님 가게 앞 CCTV로 그 복면 쓴 남자 모습 좀 볼 수 있을까요? 사장님은 흔쾌히 보여주겠다고 하셨어요. 저는 앞집으로 가서 CCTV를 확인했죠. 저희 가게 마감 시간쯤 해서 영상을 살펴보니 복면 쓴 남자가 뛰어나오는 것이 보였어요. 그리고 그 모습은 보나마나 남편이었어요. 너무나 익숙한 뒷모습이었거든요. 슬리퍼도 남편 것이 틀림없었기 때문에 저는 영상을 보여준 사장님께 감사하다고 인사를 드린 뒤 가게로 돌아왔어요. 가게에 돌아와 잠시 앉아있는데 가슴이 답답해지면서 화가 끓어올랐어요. 현금을 훔치려고 둘이 작당에 도둑쇼까지 하다니 이런 짓까지 벌이는 게 제 남편과 시어머니라는 사실이 믿기지가 않았어요. 저는 어이없는 헛웃음을 씻다가 집에 돌아가며 추궁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집에 가보니 예상대로 늘 현관에 있던 남편의 슬리퍼가 없었어요. 저는 집 안으로 들어서면서 일부러 모른 척 남편에게 물어봤어요. 여기 맨날 있던 슬리퍼는 어디 갔어? 맨날 신고 다녔잖아. 그거 너무 다 알아서 버렸어. 꼬질꼬질해서 보기 좀 그렇더라고. 그래? 그런데 어제 저녁에는 어디 갔던 거야? 나 지인 만나러 간다고 했잖아. 새 사업 구상하러. 아마 안 했는데 까먹었어? 남편은 태연하게 제게 거짓말을 했어요. 저는 당장이라도 증거를 들이대며
도둑질한 것을 안다고 따져묻고 싶었어요. 하지만 제가 그렇게 말하면 아니라고 하면서 남편을 의심하냐고 적반하장으로 화를 낼 것을 알고 있었어요. 저는 가슴이 갑갑하게 조여왔죠. 시어머니와 남편은 심지어 주말 장사로 매출이 좋았을 때 현금이 많이 들어와 있을 때를 노렸던 것이 분명했어요. 적은 돈이 아니었기 때문에 저는 더 화가 났어요. 저는 부엌에 앉아 냉수를 마시며 생각했어요. 정말 화가 났거든요. 가게에 와서 돈을 도둑질해 가다니, 심지어 지인을 만나러 나갔다는 알리바이까지 만들면서요. 저는 제가 바늘도둑을 소도둑으로 키웠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밥 먹여주고 때 되면 용돈 주는 걸로 모자라 제 돈을 훔쳐 호의호식할 생각밖에 없는 찰거머리들. 남편과 시어머니는 저를 아내이자 며느리로 가족으로 보는 것이 아니었어요. 저는 그들에게 돈을 빨아먹을 수 있는 봉에 불과했죠. 정말 자존심이 상하고 속이 상했어요. 더 이상 이대로 살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 저는 남편과 시어머니라는 찰거머리들을 더 이상 그냥 두지 않기로 했어요. 제 삶에서 그 둘을 청산하기로 결심했죠. 그 뒤 저는 남편과 시어머니에 대한 배신감으로 하루하루를 보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찰거머리들이 가게에 오지 못하도록 하고 더 이상 돈을 빼앗아가지 못하게 할지 고민했어요. 일을 하다가 문득 멍하게 서서 방법에 대해 고민을 하고는 했죠. 그런 상태가 지속되자 일하면서 자꾸 실수가 생겼어요. 무슨 일 내기 전에 정신을 차리자고 생각한 찰나 결국 큰 사고가 터지고 말았어요. 낮 시간에 오토바이를 타고 배달을 나가다가 딴 생각을 하게 되었고 코너를 부주의하게 돌면서 보도블럭을 밟고 오토바이가 앞으로 고꾸라졌어요. 저는 몇 미터를 날아 대굴대굴 구르고 말았어요. 차도 한가운데 제가 엎어져 신음을 하고 있는데 저를 향해 달려오던 차가 속도를 줄이지 않는 것 아니겠어요? 아픈 상황에서도 차를 보고 이제 끝났구나 생각하는 사이 옆 차선에 달리던 차가 저를 발견하고 달려오던 차의 앞으로 끼어들어 차를 막아주었어요. 목숨이 위태로웠던 상황이었어요. 옆 차선을 달리던 차가 저에게 달려오던 차를 막아주지 않았다면 저는 그대로 길 위에서 목숨을 잃었을지도 모를 상황이었어요. 다리에 살갗이 다 까지고 다리가 어떻게 된 건지 잘 움직이지 않았어요. 제가 길 위에서 끙끙대고 있는데 저를 도와준 차의 차주가 나와서 침착하게 구급차를 불러줬어요. 그리고 충격 상태인 저를 진정시키셨어요. 괜찮으세요? 가만히 계세요. 많이 다치셨어요. 구급차를 불렀으니 곧 올 겁니다. 천천히 심호흡하시고 몸에서 힘을 빼세요. 그분은 나이가 제법 있어 보였는데 원래 나이가 들면 주름 하나하나에 살아온 인생이 보인다고 하잖아요. 제 눈에는 딱 봐도 선한 분이었어요. 누구에게든 정이 많고 마음이 착한 분인 것 같았죠. 얼마 후 구급차가 도착했고 그분이 구급차에 올라탄 저에게 오토바이 키를 건네주셨어요. 그런데 저에게 키를 주기 전에 오토바이 키를 한참 쳐다보시더라고요. 저는 경황이 없어서 그분이 무엇을 쳐다보는지 몰랐지만 힘없이 여러 번 감사하다고 하면서 병원으로 가서 치료를 받았어요. 다행히 보험을 성실히 들어놓은 덕에 병원 치료비를 받을 수 있었어요. 병원에서는 며칠 입원하는 것이 좋겠다고 했는데 가게 걱정이 되어서 거절했어요. 다행히 뼈가 부러지지는 않았지만 관절에 심한 염증이 생기고 전신 타박상이 왔어요. 그래도 직원들이 일하고 있는 가게에 나가 관리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저는 가게를 지키기로 했어요. 제가 며칠 아프면서도 가게에 나가자 남편과 시어머니는 그런 저를 보고 그만하면 됐지 가서 돈 벌어 언제까지 누워있을 거냐면서 제 사고를 대수롭지 않게 넘겼어요. 죽을 뻔한 저를 대하는 남편과 시어머니의 태도를 보자 저는 치가 떨렸어요. 역시 한시라도 빨리 저 찰거머리들을 제 삶에서 없애야겠다고 생각했죠. 몸이 조금씩 회복되고 어찌저찌 가게를 이어나가던 사이 보험사에서 치료비가 입금되었다는 문자가 왔어요. 사고 후 겪은 몸 상태에 대한 비용이라고 생각하자 조금은 위로가 되었어요. 그런데 고작 몇 분 뒤 남편에게 연락이 와서
치료비를 본인이 사용했다고 하는 것이었어요. 아, 여보, 저번에 내가 한다고 했던 사업 있지? 그거 하는데 돈이 좀 필요해서 내가 당신 치료비 좀 썼어. 아, 돈 많이 입금되잖아. 그 저번 주 주말에 내가 지인 만나서 나간다고 했던 날 있잖아. 그때 만난 지인이랑 사업하기로 했는데 자금이 좀 필요해. 이해해 줄 수 있지?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남편이 지인을 만나러 간다고 했던 날은 저희 가게에 현금 도둑이 들었던 날이었어요. 남편은 지인을 만나러 간 게 아니라 가게에 돈을 훔치러 들어왔으니 지인과는 사업 이야기를 했을 리가 없었죠. 그런데도 돈 욕심에 미쳐 끝끝내 거짓말까지 하며 치료비까지 건드리는 것을 보니 제 안의 인내심이 바닥이 나버렸어요. 저는 정말 화가 머리 끝까지 나서 이성이 끊어진 것을 느꼈어요. 저는 벌떡 일어나 남편과 시어머니가 있는 시어머니 댁으로 향했어요. 시어머니 댁에 도착해 현관문을 열려고 하는데 현관문 옆에 열려있는 부엌 창문으로 남편과 시어머니가 낄낄거리며 떠드는 대화가 들렸어요. 이번에는 진짜 돈 많이 들어왔다. 우리 엄마 명품백 하나 질러. 아이고 우리 아들. 엄마 생각해주는 건 너뿐이구나. 그에 비해 며느리라는 것은 시어머니한테 눈치 주기나 바쁘니. 아이고. 신경 쓰지 마 엄마. 그 여자는 돈 벌려면 자기 발이라도 삶아서 팔려줘야. 걱정하지 마. 이 돈으로 비싼 거. 그렇지. 초밥 먹으러 가자. 그 소리를 듣는데 숨이 턱 막히더라고요. 저는 현관문을 열려던 생각을 버렸어요. 의지를 잃고 손을 떨군 저는 다시 돌아섰어요. 이제는 분노를 넘어 참담한 심정만 느껴졌어요. 제가 무슨 잘못을 했기에 이런 취급을 받고 있는 걸까요? 눈물이 흐를 것만 같아 저는 집에도 돌아가고 싶지 않았어요. 어쩔 수 없이 문이 닫혀있는 제 가게로 향했어요. 직원들이 마감을 끝내고 돌아가 가게는 불이 꺼져 있었죠. 불도 켜지 않은 가게에 들어서서 술병을 꺼냈어요. 술이라도 한잔 하지 않고는 도저히 못 버틸 것 같았거든요. 제가 허탈하게 앉아 술만 들이키고 있는데 가게 앞에 어떤 남자가 다가오는 것이 보였어요. 그 남자는 가게 문 앞에 어떤 상자를 하나 내려놓는 것이었어요. 저는 무슨 일인가 싶어 가게 앞으로 나갔죠. 저를 보고 남자분은 깜짝 놀랐지만 그래도 인사를 했어요. 잘 살펴보니 그분은 얼마 전 사고당한 저를 병원으로 보내준 그분이었어요. 어머나, 선생님, 어떻게 이런 시간에 저희 가게에 찾아오셨어요? 그때는 정말 감사했습니다. 제가 덕분에 살아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인데요. 그 실은 감사를 받으러 온 건 아니고요. 그때 가지고 계셨던 오토바이 키에 달려있던 배지요. 그걸 보고 오게 되었습니다. 배지요? 저는 제 오토바이 키를 떠올려 보았어요. 그리고 구급차에 오르던 그때 제 앞에 남자분이 오토바이 키를 골똘히 쳐다보던 것이 기억이 났죠. 그분이 쳐다보던 제 오토바이 키에 달린 배지는 결식 아동 장기고의 구원자에게만 주는 후원 배지였어요. 저는 결식 아동 후원 단체장입니다. 그때 오토바이 키에 달려있던 배지를 보고 오토바이에 붙은 가게 상호명을 보고 오랜 기간 함께 해주셨던 고액 후원자분인 것을 알게 되었어요. 이런 사태로 인해 그건 후원이 많이 끊겨 힘들었는데 변함없이 꾸준하게 후원을 해주셔서 정말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식당을 한다는 것 외에 다른 정보 없이 익명으로 기부해 오신 것은 알지만 어떻게든 성의 표시를 하고 싶었어요. 제가 나타나면 부담을 느끼실까봐 안 계실 때 문 앞에 두고 가려고 했는데 들켜버렸네요. 저는 저를 도와준 분이 후원단체의 장이라는 사실에 깜짝 놀랐어요. 상자를 열어보니 꿀이랑 홍삼액이 가득 들어있었어요. 매일 지치던 중에 이런 귀한 우연이 일어난 것이 굉장히 감사하게 느껴졌어요. 그렇게 그분과 담소를 나누던데 제 머릿속에 번뜩이는 생각이 하나 지나갔어요. 후원장님,
초면에 이런 부탁을 드리는 것이 염치 없지만 한 가지만 부탁을 드려도 될까요? 제 전 재산을 잠시 기부 형태로 맡아주실 수 있을까 해서요. 전 재산을요? 어떤 사정이라도 있으신가요? 네, 부끄럽지만 얼마 전에 받은 보험사에서 준 돈을 전부 뜯기고 말았어요. 제가 지금 사정이 좀 있는데 저는 남편과 시어머니가 저에게 자행하고 있는 짓들을 부끄럽지만 고백했어요. 그분이 불편해하실까봐 걱정이었지만 그분은 오히려 흔쾌히 제 부탁을 들어주셨어요. 그리고 그간 고생이 많으셨겠다며 위로를 하셨어요. 그분이 제 부탁을 들어주신 덕에 저는 새로운 빛을 찾은 기분이었어요. 그분 덕분에 제 삶을 되찾을 방법이 생겼죠. 이제는 직접 실행할 일만 남아 있었어요. 저는 다음 날부터 남편과 시어머니에게 땡전 한 푼도 안 주고 이혼할 계획을 꼼꼼히 세웠어요. 그간 준 돈도 충분히 아까워서 내 피 같은 돈을 10원도 더 주고 싶지 않았거든요. 이혼 전문 변호사와 먼저 상담을 하면서 하나하나 철저하게 준비했어요. 저는 독하게 마음을 먹고 남편과 시어머니를 불러다 놓고 천사 같은 얼굴로 거짓 계획을 발표했어요. 제가 사고로 죽을 뻔한 다음 많이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많이 받았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죽음을 앞에 두고 생각하니 돈이라는 것은 별것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받은 만큼 저도 베풀어야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저도 이제 인생의 후반기에 접어들고 있으니 저희 부모님이 가르치신 대로 제 전 재산을 기부하고 살고 싶어요. 그래서 앞으로 식당에서 나는 수익은 100% 기부하려고 합니다. 제 말이 끝나자 사색이 된 남편과 시어머니는 소리를 치며 날뛰었어요. 얘, 너 미쳤니? 번 돈을 전부 기부하면 어떡해? 나랑 너희 남편은 어쩌라고? 우리는 뭐 먹고 살라고 전부 기부한다는 거야? 당신 그 사이비 종교인가 뭐가 하는 그런 거에 빠진 거야? 가게 매출을 전부 기부하는 사람이 어딨어? 우리도 먹고 살아야 할 거 아니야? 남편과 시어머니는 길길이 날뛰었지만 제가 웃는 얼굴로 끄떡하지 않자 다시 생각해보라고 설득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저는 뜻을 굽히지 않았죠. 저는 그 둘에게 이것이 제 평생 꿈이라고 말하면서 한 가지 더 덧붙였어요. 한 가지 더, 당신이 수틀릴 때마다 하자고 하던 이혼, 그거 해줄게. 대신 그간 내가 모아온 재산은 넘겨줄 테니까. 어때? 이 정도면 내 뜻대로 해도 되지? 제가 재산을 전부 넘기겠다고 하자 남편과 시어머니는 금방 화색을 띠었어요. 돈에 미쳐있던 두 인간은 제 미끼를 덥석 물었죠. 이혼은 제 말대로 쉽게 진행되었어요. 양측이 동의한 합의 이혼으로 마무리가 되었죠. 전 남편과 그 어머니는 저의 전 재산을 준다는 말에 여유를 부려가면서 이혼 서류를 작성했어요. 이혼 절차가 끝나자마자 전 남편과 그 어머니는 저를 찾아와 재산을 넘기라고 했어요. 저는 그들의 눈앞에 제 통장을 던져줬지요. 자, 가져가세요. 이거 달라고 한 거 맞죠? 저는 허겁지겁 달려드는 전 남편과 그 어머니를 보면서 큰 소리로 웃었어요. 둘은 웃는 저를 이상하다는 듯 힐끔거리면서 통장을 확인했어요. 하지만 통장은 텅 비어 있었죠. 아니, 이게 뭐야? 왜 돈이 하나도 없어? 제가 말했잖아요. 가지고 있는 것을 전부 기부하고 싶다고요. 생각을 해봤는데 그간 모은 재산도 기부하는 게 맞겠더라고요. 거머리같이 사는 방법밖에 모르는 당신들 같은 인간보다 미래가 밝은 어린이들 여럿을 살리는 게 낫잖아요. 저는 깔깔거리며 크게 웃었어요. 전 남편과 그 어머니는 벙찐 표정으로 있다가 뒷목을 잡으며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저는 그들을 가게 밖으로 내쫓았어요. 둘은 빈털터리가 되어 한 푼도 없이 길바닥에 나앉은 것이죠.
그 둘은 상황 파악을 하고 본인들이 주인인 양 드나들던 가게 앞에 꿇어앉아 싹싹 빌기 시작했어요. 잘못했으니 한 번만 걷어달라면서요. 예, 아가. 한 번만 살려줘라. 그동안 내가 너무 했나 봐. 많이 바라지 않을 테니 생활비만 좀 어떻게 안 되겠니? 여보, 잘못했어. 내가 생각이 짧았어. 사업도 앞으로 열심히 할 테니까 이번 한 번만 용서하고 나랑 우리 엄마 좀 걷어줘. 이미 이혼해서 남편도 시어머니도 아닌 진짜 찰거머리에 불과한 당신들을 제가 왜 걷어야 하죠? 그동안 빨아먹은 정도면 충분하잖아요. 이제 원하는 대로 이혼해줬으니 알아서 잘 살아남으면 되겠네요. 저는 다시 가게로 들어가 족발 뼈를 들고 나와 두 사람에게 던졌어요. 그리고 일어난 두 사람을 내쫓았죠. 두 사람이 제 눈앞에서 안 보이게 되자 그제야 진심으로 기쁨이 몰려왔어요. 이제 진짜로 제 삶은 온전하게 저에게 돌아온 것이었어요. 기뻐서 한바구음을 지으며 가게 안으로 돌아갔죠. 다음 날 임시로 제 재산을 맡아주신 단체장님께 다시 연락을 드렸어요. 저를 갉아먹던 인간들과 인연을 자른 값으로 앞으로 더 많은 아이들을 돕고 싶다고 말씀드렸어요. 그 두 사람이 가져가던 돈이면 많은 아이들의 미래를 더 밝게 만들 수 있으니까요. 이번 일을 통해 저는 빈 통장을 보면서 행복감을 느끼는 경험을 했어요. 돈을 움켜쥐고 있는 것보다 더 홀가분하고 기쁜 마음이었어요. 가게를 계속 운영하려면 직원들 월급과 제 생활비 정도는 챙겨야겠지요. 하지만 남은 돈을 모아 아이들을 도울 수 있는 기반을 좀 더 마련하려고요. 기부를 하면 할수록 마음이 더 풍부해지는 경험을 하다 보니 훗날 제 모든 전 재산을 기부하고 떠날 생각도 진심으로 하게 되었어요. 이제 저는 그렇게 행복한 꿈을 꾸면서 매일매일 언제나처럼 가게를 운영하고 있답니다. 저의 부족한 인생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커피앤톡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